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먼저 연설자로 나선 사람 바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가치를 강조하면서 의료 대란 해결과 차상병 특검법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여야 대표 이동으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나 했는데 역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적대적 강대강 대치만이 거듭되고 있죠. 자, 뭐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 보인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기분이 씁쓸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만나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막 우리 청취자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갑자기 귀가 그냥 막 울리네. 그 사이에 우리 교수님의 연기력이 더 좋아지셨네요. 많이 늘었죠? 그럼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럼요. 네. 뭐 인기가 대단하시네. 근데 우리 이태현 아나운서는 휴가 갔다 왔어요? 저는 아직 휴가를 쓰진 않았고요. 더운 여름에 노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죠. 추운 겨울에. 맞아요. 네. 추운 겨울에? 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데 가서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게요. 이게 학교에서 있다 보면 참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는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우리 방학이 있는 거 가지고 막 부럽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방학 때는 어디 놀러 가기가 되게 힘든 시기예요. 이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은요 너무 바다 이 모래가 뜨거워서 백사장 모래가 뜨거워서 네.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힘들죠. 예.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이게 뭐 10월 이런 때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죠. 학기 중에 이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직장인들은 뭐 연차 몰아쓰고 뭐 이렇게 막 붙이고 앞뒤로 연휴 막 이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직장인 분들이 눈치 보시느라고 네, 휴가 쓰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그거 참 그래요. 그래도 젊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녀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대학생 때 그 흔한 유럽 배낭여행을 왜 못 갔다 왔을까. 그게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다 후회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게 그래도 좋은 세대니까 그렇죠. 우리 때 뭐 유럽 배낭여행이 어디 있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에 대학을 다니셔서. 제가 처음으로 독일 유학 떠날 때
그때는 소양 교육이란 걸 받아야지 여권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소양 교육이라는 거 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권을 받기 전에 그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요. 뭐 소양에 관한 교육을 받. 아유 옛날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런 시절에 어디 대학생들이 뭐 어딜 나가기는. 근데 참 그런 거는 부러운 시대예요. 예. 아유 옛날 얘기 하지 맙시다.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어.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그때 처음 갔을 때 그 한국 독일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일단 북이냐 남이냐부터 물어봤을 때. 그렇죠. 요새는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예? 요즘엔 대부분 다 그냥 아유 뭐 당연하죠. 네, 남으로 알고 있겠죠. 시지를 않으니까. 그 옛날에 그랬죠. 그러고 아유 그 왔다 그러면은 딱 두 개만 물어봐요 독일 사람들이. 하나는 한국 전쟁 6.25.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뭐죠? 차범. 아, 차범근 선수. 차범근 선수는 엄청난 분이에요. 예? 아 엄청난 분이죠. 딱 두 개 했는데 아유 참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얘기가 여기 나왔지 이게 나왔지 하여간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요. 정부 연금 개혁안 공개 관련 소식입니다. 세대별로 차등 인상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된 내용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몇 시간밖에 안 돼서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연금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데도 용어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용어를 정리해 드리자면요. 정말 야 이러니까 팬들이 많지. 이우영 아나운서랑 약간 차이가 있나요? 아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휴가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뒤끝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자, 두 가지 이제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험료율은요. 가입자의 월 소득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몇 %를 낼 것이냐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이걸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 보험료율은 9%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소득 대체율은요. 이 은퇴 전의 소득, 즉 평균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율이 몇 %로 할 것이냐. 즉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평균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40%일 경우에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연금 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1998년 이후 26년째 같은 수준이었던 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겠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소득 대체율은 기존의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 잡았고요. 이번 정부안의 주요 특징으로 꼽혔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적용이 되고요. 자동 조정 장치는 검토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는요.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포인트씩 오르는 반면에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그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뭐 나이가 많을수록 왜 우리만 빠르게 이렇게 올리냐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연금 급여액을 자동 삭감하는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해당 장치가 도입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약 33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인 거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서 국민들 노후 생활을 더 튼튼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폭을 4%포인트로 제한한 건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 걸로 해석되고요. 정부안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9%가 된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해당 개혁안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이 연금 개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게 손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정부가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야당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표를 의식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를 생각하면 이게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로 넘어갔을 때에는 여당도 비록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놨다고 그러지만 선뜻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옹호하기는 힘들 거예요. 표의 논리가 들어가면 네. 표의 논리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그 생각이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거든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의식하는 건데 그 표에 과연 이것이 합당할 것인가부터 열심히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물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을 했다. 근데 국회로 넘었을 때는 국회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50대부터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네. 얘기한다면 50대부터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는 그 연령 50대부터가 이게 뭐냐면 이른바 끼인 세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뭐냐면 부모님들 꼭 같이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생활비도 대드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자식한테 드는 돈도 또 있고 요새 또 죄송하지만 청년 실업률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세대가 많은데 이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달가운 일은 아니죠. 네. 이런 측면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열심히 돌아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조금 요거는 우려되는 측면인데 이게 거의 세계에서 최초예요. 이런 방식의 연금 개혁이. 이게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점차 오르는 거. 네. 근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의 아니요. 네. 근데 이게 세계 최초라는 저는 원래 이 세계 최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세계 최초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돼요. 근데 하지만 이게 큰 걱정은 아니다. 네. 제가 사실은 기본소득 얘기할 때 반대하는 이유가 세계 최초다. 근데 기본소득을 하면은 이거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세계 최초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혹은 과연 노동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 연금 기금의 자정 건전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걱정 안 되지만 야 근데 이게 진짜 세계 최초로 이게 제대로 의도대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일단은 정부가 이 안을 마련한 거 참 지난번에 기가 막혔죠.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서 안을 내라 그랬더니 뭐 열 몇 개를 갖다 놓고서 그거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이렇게 정부처럼 단일안을 내놔야지 찬반이 되는 건데 그런 데에는 굉장히 전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13% 우리 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13%보다도 훨씬 더 연금 많이 냅니다. 제가 뭐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사학연금이요? 사학연금. 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기준으로 내가 이 보면서 연금 개혁 이거 보면서 내가 몇 퍼센트 정확히 모르겠는데 봤더니 20% 정도 내더라고요. 예. 많이 내시네요. 그러니까 물론 20% 전부 20%가 아니고 20%가 반으로 나누죠. 국민연금처럼. 네네. 10%는 이제 학교 재단에서 법인에서 내고 10%는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해서 20%가 되는 건데 연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연금.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예. 어린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게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네. 의외로 연금에는 그렇게 연금까지 신경을 못 써요. 근데 SNS 같은 데 보면 왜 우리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 같은 게 굉장히 많던데요. 그거는 이제 직장을 잡은 젊은이들이고 이제 아직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될 젊은이들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낸 돈으로 나이 들은 세대를 부양해야 되냐. 부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독일식 연금 제도는 독일어로 카피탈슈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축적금을 그러니까 축적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연금 10만 원 낸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만 원이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의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연금 모아가지고 굴려가지고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게너라치온스 페어트락 다시 말해서 세대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냐면 계약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진짜 월급에서 돈 떼가지고 연금 주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지에서. 네. 이게 한번 줬다가 뭐 돈 없어서 다음엔 못 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물론 내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식의 이익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첫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 비정상 국회라는 제목의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전 직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이후에 처음 열린 회의인데요. 이전에 직원 조회는 2022년 9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바가 있어요. 대통령실은 해당 조회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직원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오늘 조회는 전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간 진행이 됐고요.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해당 조회에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한 후일담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회 개원식 불참을 본인이 건의한 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면서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어요.
자, 대통령실은 오늘 조회를 통해서 야당의 공세와 여당과의 갈등설 등 최근 녹록지 않은 전국 상황에 맞서는 한편 또 의료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내부 단합과 의지를 모색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상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화가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칼럼에도 쓰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 같은 것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 22대 국회 때 상임위 배정할 때도 상임위원장 배정할 때도 예를 들면 원래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역시도 여당 몫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관례들이 다 무시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관례를 깨는 것이 이게 비정상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관례를 깨면 안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례라는 건 19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항상 국회 개원식 때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연설을 했었는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이거는 관례를 깬 겁니다. 그래서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서 야 이거 니네들이 관례를 안 지켜가지고 이게 자꾸 비정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비정상화의 원인이 된 걸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죠. 군의관 투입, 병원은 회의적, 응급실 제한 운영 시작. 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는데요. 응급실 제한 운영 시작. 여러 응급실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뉴스가 어제 뒤늦게 전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엔 응급실 제한 운영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응급 환자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밝힌 거고요. 기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만 진료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추석 연휴에는 수요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연휴 다음 날인 19일부터는 다시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서남권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도요. 응급실 제한 운영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료 축소에 들어가는 건데요. 전제 조건도 붙였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성인 환자만 수용할 방침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여가는 가운데 진료 차질에 맞춰 앞서 응급실 운영 방침을 변경한 병원도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제한 운영을, 그리고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죠. 오는 9일까지 235명을 투입해서 근무당 의사 2명이 진료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고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조치지만 지난달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내과 전공으로 알려지면서 단독 근무가 어렵다. 그래서 응급진료를 정상화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병원에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료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강원대병원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이렇게 군의관 파견 계획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응급실 과부하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질 김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군의관 우리가 몇 명 파견했다. 예? 정부가 몇 명 파견했다. 그래가지고 의사 수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수치입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과 전문의 군의관이 응급실에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다지 할 일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대요. 군의관이 오잖아요. 뭐 외과든 뭐든 그런 군의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파견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진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아. 책임 소재가 발생을 하면 이게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 같은 그건 당연히 생각해야죠. 군의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수치적으로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게 그런 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네. 실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숫자에 맞춰가지고 수치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체감 실제 현실에 공감하는 그런 거를 키운다면 네. 사실 지금 응급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제가 볼 때에는 정부 자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뭐냐면 그 수치만 가지고 수치 얘기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네. 아니 국민들이 지금 병원 가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러고 전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28개월 여아가 그 어린 아기가 네. 지금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현실이 이런데 뭐 수치가 어쩌고 뭐 몇 명을 파견하고 지금 이게 뭐 도상 계획 짜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현실을 일단 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왜 불안해하는지를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공감 능력이 몇 점인지 이거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각에서 뭐냐면 레지던트 1, 2년 차, 3, 4년 차 이걸 나눠가지고 3, 4년 차는 조금만 하면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지나간 시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 4년 차는 조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레지던트 연차와 인턴은 좀 완전히 다르지만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도 전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데 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병원에서 전체가 그 의사들 얘기는 2025학년도 그 의대 정원 다 백지화 시켜라. 그건 안 되죠. 교육 혼란까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구를 내놔야 돼요. 그러고서 그 요구를 정부가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쪽에는 그 백지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출구가 안 보여서 그게 걱정이죠. 예. 이게 단순 데이터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는 그럼요. 아예 다를 수 있다. 숫자로만 뭐 다 메꾸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네. 거죠. 제가 한 언론 매체에서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 남궁인 선생의 인터뷰를 네. 봤는데 지금 원래는 순환 근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기 응급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있는데 문제는 환자가 와서 일단 접수받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뺑뺑이라고 그렇죠. 밖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더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입원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네. 자, 다음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혹시 내가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계신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맞아요.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10대 청소년 3명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B군은 구속 송치, C군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3명은 SNS에 딥페이크물 광고성 해시태그와 링크를 걸어서 클릭을 유도해서 성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를 하나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돈은 계좌이체를 해서 받았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인 A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1,230개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4만 4천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했고요. 2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된 B군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요. 지난 12월부터 이 앞서 소개해드린 A군과 동일한 수법으로 2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C군은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2달 동안 해외 SNS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서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도 검거했다고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20-30%나 되고요.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들이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도 뒤늦게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는 모양새인데요. 딥페이크의 제작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구매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주 소비층과 제작자가 10대라는 점 너무 충격적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히 2개입니다. 일단은 구매자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성매매 특별법 이거 했을 때 성매수자와 이 성을 판매하는 쪽하고 했을 때 매수자는 이게 덜했는데 요새 매수자도 처벌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매자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좀 국회가 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이 그들만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도대체 자기네들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 자기 만족이 되는지 우리 이겼다 자기 만족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진짜 한심하게 보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애기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식으로 촉법성의 나이를 일단 확 낮추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벌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그거 젊을 때 장난으로 그 장난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의 인생 정신 건강 이거 다 피폐해지는데 그게 장난인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와.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와.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오늘 점심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잡으셨어요? 충식했습니다. 아, 예. 근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 요즘에 그 야당의 공세, 계엄령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지금 해가지고 국민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또 의료개혁 문제도 일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의료개혁. 그냥 그렇습니다.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주로 의견을 이렇게 좀 전달한 거였죠. 지금 이제 일단 계엄 말씀하셨는데, 계엄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런 계엄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곧 10월 달이면 닥치게 될 사법 리스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한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광화문 광장으로 많은 자기 진영 사람들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고, 또 유죄가 확실하다라고는 두려움의 반증 아니겠나. 그래서 촛불을 들고 나올
이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광화문에 많은 사람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런 계엄령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조금 이 얘기가 잦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민주당 쪽에서? 왜냐하면 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이 중단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가 오는 건데 예. 그에 대한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민주당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근거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정치적 선동을 하다가 국민 역풍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뭐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엄 얘기가 우려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뭐 있을 수 정황적으로 없는. 그렇다고 그러던데. 예. 정황이 무슨 정황이 있죠? 뭐 저는 있을 정보 수가 없습니다. 군의 그 정보 뭐 라인이 뭐 전부 충안고등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DJ 정부 때에 예. 광주 특정 학교에 그러한 그 정보 라인과 장관 라인으로 안 섰었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국민들께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이제는 사법 리스크 현실에 따른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주장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 문제도 오늘 점심때 말씀을 나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대병원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고대병원 가가지고 뭐냐 하면 이거 쉽게 얘기한다면 이 증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우선 국민들께서 좀 불편을 겪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 의료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이게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예. 2002년도에 DJ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학 분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351명의 의사의 입학 인원, 의사가 되기 위한 대학 입시에 의대 학생 수를 351명을 줄였습니다. 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7천여 명에 가까운 의사가 안 나온 거지요. 그 사이에 의학은 각 분화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내도 어느 부분 예를 들면 그래 전문의들이 더 많이 배출됐는데 또 고령화에 따라서 이 의사가 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정책위장을 할 때 이필수 의협회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의논을 나눴었습니다. 그때도 351명 정도는 증원할 수 있다라고는 개인적 의견을 냈었고요. 의협회장이. 그런데 그 의협 내부에서 또 이 권력 게임이 있었거든요. 의협회장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됐었던 게 한 1, 2년 전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적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미래 의료 개혁 다 중요하죠. 그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당장이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꾸 정부는 그 당위론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509명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꾸 야당이 2,000명 얘기를 하는데 2,000명으로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1,509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25년도 입시 요강이 이미 발표가 됐고 이거는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유연성의 문제는
또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운데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가야지요. 지금은 1,50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됐고 국가 시스템이 다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내년도 입시 요강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대한 26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의사단체나 여러 가지 전공의 단체 이런 데에서 아하. 정부의 의견을 내놓고 테이블에서 토론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2026년 정원은 얼마든지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는 원래 2년 전에 이 정원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데요. 근데 우리 성일정 의원님께서는 얼마든지 논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요. 예. 논의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는 대답을 예결위에서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예. 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내놓고 예를 들면 의사단체도 내놓아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개혁인지는 토론을 해봐야 결론을 도출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1,509명에 대한 내년도의 정원에 대해서도 취소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교육과 연관돼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당장의 문제인데 지금 저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원분들한테 지역구 응급실에 방문해 달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성일정 의원님도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뭐 이번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많은 그 의료인들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히 명절 때 고생을 하시니 가셔서 그 현장도 좀 보시고 위로도 좀 해드리고 힘을 좀 더 불어 넣어드릴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응원을 좀 하자. 그리고 예. 현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서 예. 정부가 체크하는 거 정부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체크하면서 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수시로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좀 도와주고 또 의료인들도 격려도 해드리고 힘을 좀 힘을 좀 불어 넣어드리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 괜히 응급실 가가지고 오히려 이 거리적거려가지고 업무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물론이지요. 그게 뭐 그 응급실 가가지고 절대로 피해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병원 가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나 도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내대표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 민주당은 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 의료 개혁을 못했는지부터 되돌아보시고 예. 이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 정말로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정부든 또 집권 여당이든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야당하고 왜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상병 특검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요? 아니 차상병 시사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차상병 특검을 이렇게 야당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수처도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검사에서부터 밑에 직원들 민주당이 다 임명했던 분들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와가지고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 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차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법을 또 내놨는데 이게 무늬만 제3자 특검이지 대법원장이 특검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야당에 그 명단을 주어서 거기서 검증하고 그리고 그 야당이 국회의장한테 보내고 또 야당이 비토하면 어느 누구도 임명을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특검법을 보셨습니까? 정말 꼼수 중에 꼼수 법안을 내놓고 국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희정 의원님 생각으로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 봐야 된다. 당신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뭐 헌법 파괴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만 법을 지금 누가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그 공수처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또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까지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 원인 같은 경우를 은폐하거나 증거 인멸할 때 문제가 되는데 사고 원인은 다 나왔잖아요. 이첩 과정에서의 문제점인 부분인데 공수처 수사를 못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해놓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그때 특검을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위 의장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제 모수 개혁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긴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전에는 그 일정 부분 여야가 그 합의점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할 거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2017년도 7월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고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돼야 합니다라고 또 흔들림 없는 적폐 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썼거든요. 이 본인이 남기신 이 말을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국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발됐던 사항들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 없으면 이게 증거 없는 거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오래 걸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과정이요.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이 된 건데 좀 오래 걸렸다. 그 부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검찰이 한정된 인력과 또 이재명 대표의 수없이 많은 범죄 이런 수사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 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뉴스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습니다.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제10회 화성송산 포도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화성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새콤달콤 송산 포도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 화성송산 포도축제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은 100만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볕이 내리쬐며 더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한낮에는 29도 예상이 되고요. 광주는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에는 최고 2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최고 1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레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구간도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운분기점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도 잠깐 정체입니다. 다시 부천과 신월 사이로 4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현재 행주대교 부근부터 동호대교까지 긴 구간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영동대교 목간 지점에서도 추돌 사고가 있는데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자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엔 3선 김영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위원 인선도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대책위는 기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와는 별도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향 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군의관 250명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 8명을 포함한 15명을 응급실 5곳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 노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까지 받게 하고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현 씨가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맞사위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 씨가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마산 어시장 인근 청과시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과시장 중간 지점 점포 안쪽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소유자가 제약받는 사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가계대출 실소유자와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상담이나 신청을 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라면 고객 신뢰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은행권이 가계빚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 달 12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데요. 내일은 가을비가 내리면서 중부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 춘천 28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차이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 늦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의 최고 2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의 최고 1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2도, 습도는 4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푸짐해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3부 애청자 여러분들 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젊은 정치인들의 젊은 시각으로 정말 이 좀 낡은 프레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젊은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대조가 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의도 청년 정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참. 네. 우리
둘째 딸애가 그러는데 언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예, 예능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둘째 웨이브에서 딸애가 하는, 네. 깜짝 놀래더라고. 연예인이에요. 네? 그런 여기도 아이돌입니다. 아이 그럼요.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좀 그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승환 행정관이 좀 나으시고 그러죠. 아직 제가 좀 업력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예능이 잘못 나가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우리 딸애가 좋아하는 거 보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그거. 근데 잘못 나가면 이상해집니다. 그건 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건.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먼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쯤 되면 낚아자는 거다. 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문다혜 씨가 본인 얼굴을 공개한 최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디 그냥 찍힌 사진 이런 것만 돌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본인 사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린 거는 나 문다혜야. 나 문재인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뒤에 민주당 있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면은 그 글자 굉장히 짧은 글에 여기저기 인용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오더 받은 거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본인이 좀 솔직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는 어쨌든 뭐 그냥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그 혐의들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검찰 앞에서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의 논거도 상당히 빈약하고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을 향한 정면 맞대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약간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영화를 좀 보는 느낌이에요. 망할 거가 뻔히 보인다라는 게 왜 그렇냐면 어떤 구체적인 뭐 진술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걸 몇 년 동안 묵혀두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터지니까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증거도 찾고 어떤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뭐 사위가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에겐 무적의 김건희 여사 논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따로 받았던 명품 가방과 뭐 향수 그다음에 뭐 고급 술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사의 표시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제공한 뇌물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제 공동체다 이런 프레임을 적용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얽혀 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벌이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조악한 시나리오는 분명히 필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거진 거는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건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은 것과 그리고 어머니 친구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달해 받은 것. 이 부분은 아주 드라이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방송 오면서 30분 전에 보니까 단독 보도 떴더라고요. 그 서모 씨에 대해서 그 타이스타젯에서 그냥 이력서하고 연봉을 알려주면서 뽑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고 상견례를 가졌는데 반팔티 차림으로 나와서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언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허투루 할 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전제들이 완성돼서 지금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지난주에 조국 대표 그 수사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대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수사 받고 나오면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상직 의원의 그 인사검증 보고서는 부적합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 인사검증 보고서는 그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고 사용한 다음에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뭐 부적합이 나왔는지 뭐 적합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당사자가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검증에 담당했던 당시 민정수석도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나온 건 맞다라고 밝힐 정도로. 그는 이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고도화됐고 많은 정황적 증거들이 지금 다 모여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문다혜 씨가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그 김정숙 여사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지는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에 특혜 취업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퇴임 이후에 있었던 돈 거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돈 세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무통장 입금하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명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당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뭐 검은 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정해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 문다혜 씨의 계좌라든지 뭐 자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배경 자체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 문다혜 씨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충분한 뭐 진술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이상직 전 의원이 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뭐 사위를 채용한 건 맞다라는 직접적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계좌를 들여다보고 뭐 전 사위의 뭐 노모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뭐 수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 또는 뭐 손자의 아이패드를 가져가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없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오는 무리한 수사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증거가 있다 뭔가 분명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 뇌물죄가 성립할 만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우선은 타이 이스타젯 그 임원들의 확실한 증거는 나왔고요. 이력서 주면서 뽑으라고 했다. 그런데 상견례 하겠다고 했더니 전무이사 하겠다는 사람이 반팔 입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다. 근데 원래 항공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조차 없더라라고 하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 공동체라는 걸 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경제 공동체를 넣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원래 독립생계가 되지 않는 직계가족은 원래 그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할 때 다 재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공동체인 거고요. 앞에 얘기하신 그 5천만 원 같은 경우도 괄호치고 김정숙 여사 이름을 넣었다. 따라서 돈 세탁에 의혹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퇴임한 이후잖아요. 퇴임한 이후 문다혜 씨가 양산에서 책방 같이 준비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돈을 현금 5천만 원 있었고 그리고 딸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현금을 바로 집에서 밥 먹다가 또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직원까지 보내서 친구에게 현금을 갖다 주고 친구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거기에 김정숙이라고 썼는가. 저는 이 김정숙이라고 가로치고 쓴 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그 친구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불법을 누가 이름 쓰고 저질러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아니 누가 거기 이름을 쓰고 김정숙 저지릅니까? 여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승만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단독 보도는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5시 24분에 올라온 단독 보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는 여기에 단독은 출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확한 뭐 지적이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위가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다라고 보려면 최소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이 취업 과정에 압력을 대통령으로서 행사했다던가 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해서 사위를 뭐 특혜 채용했다라는 정황이라도 일말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사위가 취업해서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월급 외에 만약에 이상직 전 의원이나 뭐 다른 그 항공사로부터 따로 금품을 제공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럼 사위는 어디 취직을 해도 뭐 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김건희 여사도 똑같다니까요. 김건희 여사도 단순한 친분의 표시, 뭐 감사의 표시로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백과 향수, 뭐 책, 고급 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이라고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다, 사적
사적인 친분의 표시다라고 검찰은 논리를 적용하면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른 야권 인사들에게는 뭐 조국 전 장관도 그 장학금 같은 것도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뇌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수사를 하냐라는 거죠.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임명되는데 그때 당시에 검증 결과가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부적격 나왔다고 하는 건 물론 그 조국 대표의 말도 맞아요. 그 인사의 적격 부적격 여부는 이 임명권자의 참고용이지 절대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 부적격이면 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시킵니다. 부적격자를. 그 자기 민정실에 있던 자기의 직원들이 했던 그 검증 결과까지 뒤집으면서 임명을 시키고요. 4개월 후에 이 사위가 그곳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여기 임원들이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이력서나 주면서 연봉 알려주면서 채용하라고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직 의원 전주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이 위원회 과정에 뭔가 하나의 대가성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이제 그 증거와 증언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그 출판사 2억 5천 얘기.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보고 이게 인세를 그냥 딸이 대신 받은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인세로 15% 정도 받는데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건당 인세료가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0만 권 정도 팔면은 3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 돈이 아니고 인세는 인세대로 별도고 이거는 디자인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출판사 하는데 물어봤어요. 표지 디자인은 요즘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50에서 100 아주 좋게 정말로 최고의 작가가 베스트셀러 예견되는 책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원에는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 찍고 그리고 디자인 들어가고 글씨 폰트 구입하고 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비용인데요.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진도 그냥 원래 쓰던 문재인 대통령 사진인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세가 2억 5천 정도 되는 3억 정도 되는 그 책에 디자인비만 따로 2억을 줬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출판사 도대체 어떤 데인지 어떤 데길래 그렇게 그 외부 디자이너한테 돈까지 빌려주고 2억씩 주는 건지 봤더니 2017년부터 출판사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낸 모든 책이 문재인 대통령 책이에요. 문재인의 2년, 문재인의 3년, 문재인 다이어리, 문재인의 달력 모든 게 다 문재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022년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후에 문라이즈라는 전시회를 엽니다. 그 전시회를 열어서 국내 유명 작가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기획자가 다다 프로젝트라고 이 다다 프로젝트의 대표가 문다혜 씨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책을 디자인 비용으로 2억을 줬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어떤 더 깊은 관계가 있는가에도 분명히 들어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를 본 상황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뭐 전하 이승환 행정관이나 문다혜 씨가 얼마나 그 사업 과정에서 관여했고 얼마나 뭐 어떤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디자인의 단가는 얼마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받은 돈은 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그 직무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단가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사업을 벌인 것 자체가 죄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뭐 있었던 사업들을 뭐 관여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문다혜 씨에게 어떤 부정한 돈 뭐 세탁이 있었다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나쁘게 보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투영해서 문다혜 씨가 뭐 했던 그런 사적인 돈 거래 아니면 정당한 직무의 대가로 받았던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검은 돈일 것이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바쁜 날이었어요. 좀 힘든 날이었는데 또 두 분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이화정입니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유십제군으로 참전했던 우리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생존해 있는 17려만 전우들의 가슴 속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다시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맞물림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영입니다. 저는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숲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추어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줍니다.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이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숲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하겠죠? 이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저기 다혜 씨라는 사람을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을 할 모양이죠? 지금 뭐 일정상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압수수색까지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수사가 심도 깊게 진행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 내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최근에 벌였고 뭐 계좌 추적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문다혜 씨 말고도 이제 김정숙 여사의 소환 가능성까지 점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을 소환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앞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수사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 어떤 결론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뭐 황제 조사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받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날이 한없이 무딘데 야권 인사들을 향해서 특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최근에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검찰 그리고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날카롭고 한없이 차가운 검찰 이 이중적 잣대를 보면서 결국에 그 검찰 조직을 향한 분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저는 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수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히려 소환 조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그 수사의 속도가 더 날수록 역풍 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의 마음대로 주물락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본인 장모 그 8승 가까운 노모 징역 가게 놔두지 않았겠죠. 그 사례를 보십시오. 정말로 뭐 본인의 입장에선 피눈물 날지 모르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역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소환 조사에 따라서 이 포트라인 서는 순간 소환을 할지 아니면 출장 조사를 할지 그건 그러니까 모르죠. 그건 아직 안정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요동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주옥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올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혐의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모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부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응하든 응하지 않든 또는 출장 조사를 벌이든 뭐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그 겨냥한 것을 더 강도를 높여가고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분노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장모는 수감되지 않았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결국에는 가석방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있어서 현역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 보고도 못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는 거. 검찰총장 패싱됐죠. 그리고 검찰청 소환하자라고 강경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못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회복시켜달라라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다음에 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교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물을 봤을 때 검찰총장 패싱하고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던 점이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에 따라서 장소도 조사하는 사안도 다 정해졌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정의 여부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조사에 응한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거부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영부인이라서가 아니고 범죄 혐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거죠.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검찰총장이 자꾸 수사지휘권 회복시켜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거부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고 했을 때가 7월이었습니다. 7월에 임기 2달 앞두고 하는 것보다 다음 정권에서, 다음 검찰에서 이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도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총장에게 이거 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 인사권 얘기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의 지휘부는 바뀌었지만은 이 당시에 수사팀과 전담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동해선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사위의 특혜 채용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고, 이게 과연 뇌물성이 있는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사에 응해만 될 건데, 다만 그 수사 방식이 소환해서 포트라인 세우는 그런 방식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새롭게 전직 대통령 예우하는 차원으로 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저는 잘못 건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고 조악한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쭉 얘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거는 어떤 정치 개입의 여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다.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검찰 인사 관련해서 분명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협의 없이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침묵했고 어떤 불쾌감을 사실상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2월에 그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지금은 뭐 인사 교체할 시기 아니다, 생각 없다, 계획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전담팀을 꾸려라라고 지시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정부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작년이었죠. 그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특혜 사건이 있었을 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친문계 의원들, 청와대 출신들 몇 명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사건이 지금 파급력과 흡입력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이번 주도 여전히 재판받으러 갈 거고 혐의들은 나오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이재명 대표 의 문제 자체가 소거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이 다음번 이 대권 나올 민주당의 주자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 검찰 독재다, 검찰의 핍박이다라고 하는 걸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민 최고가 이 문재인 대통령 표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표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범죄를 표적했는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거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 흘리기다, 뭐 이거 활용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한 번에 강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고발된 지가 2020년 9월에 고발이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 갖고 말 많았죠.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장부터 노동부 장관이나 인권위원장 후보자 뭐 임명하고 국방장관 후보자 뭐 임명하고 이런 과정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악재가 줄줄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국면전환용이라고 보고요. 일종의 탈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치졸한 방식 쓰기 전에 본인의 이 국정 운영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일종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코어 지지층만 지키고 나는 임기 마치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보수 정당에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또는 코어 지지층만 유지하면서 가봤자 30%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30% 가지고 남은 2년 반의 국정 임기를 채운다? 저는 그건 나라에도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본인을 향한 쓴소리를 좀 듣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치적인 전환을 보여주셔야 될 때지, 사법적으로 그동안 검사로서 했던 일처럼 뭔가를 전환시키려고 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안 통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보면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처럼 뭐 태블릿 PC가 나오기로 했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기로 했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지금 뭐 이상직 전 의원이 뭐 사의를 뭐 특혜 채용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이건데, 이거 너무 지금 뭐 입증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니까요. 스모킹건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걸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망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국면 전환할 시간에 제발 뭐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들으시고 바꿀 거 좀 바꾸시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였으면 총선 전에 썼어야죠. 전당대회 때 썼어야죠. 왜 지금 했겠습니까? 수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의도가 보인다가 아니고요. 수사가 늦어졌다고 그렇다면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범죄 혐의를 보고 있는데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검사들의 재량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철저할 수밖에 없고 사전 준비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 내용이 오래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의혹과 범죄 내용들이 증명이 된다면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의 시간대로 그 증언대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도 독일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국면 전환용으로 쓰는 거다라고 하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썼어야지 왜 이제 쓰는가? 그러니까 이게 친윤 검사장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부임을 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보면 김건희 여사 사건 어느 정도 검찰 내부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주변 관련인들 탈탈 털다가 지금 뭐 어떻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제시를 못했고, 뭐 법원의 판결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어떤 총선 과정이라든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뭔가 장사를 하기에는 이미 다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재료가 다 소진됐고, 그래서 지금 표적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동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이재명 대표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뭔가를 보여줬겠죠. 근데 검찰이 지금 보면 그냥 뭐 언론 플레이하고 뭐 이재명 대표 유죄로 거의 확신하는 듯한 얘기만 할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국면을 전환하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을 만한 진짜 그런 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1심 판결도 무죄 나올 것이다. 저는 1심 판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뭐 법원의 판결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거죠. 1심 판결의 결과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총선도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없이 치렀습니까? 익시 치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주셨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저는 표적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판결에 나와봐야 하는 거죠. 지금 수사 다 끝났습니다. 수사 끝나고 이제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전초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국 사건에서 이화영 전 지사 9년 받았습니다. 1심에서 9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직속 부하로 있던 부지사가 9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의 사무장이었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태에서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2심에서도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게 전초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사법 절차 밟지 않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1심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거죠.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고대병원에 갔어요. 고대병원에 가서 이거 지금 이 응급실 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의대 정원 이거 다시 한번 이 전면 재논의해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일반 국민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의료 대란, 특히 이제 추석 때 이 부분에 대한 정권의 이 접근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의 접근 방식은 저는 철저하게 그 검사식 논리에 매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 검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뭔가 자기 존재 증명을 했던 그 시기들을 보면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정부는 어떤 의대 증원이나 의료 개혁을 국민들의 목숨이나 생명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과의 전쟁을 사실상 지금 선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비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이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었어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전 이게 이 정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응급실은 곳곳에서 뭐 멈춘다, 단축 운영한다, 뭐 아니면 지금 어차피 응급실에 실려와도 진료를 연결해 줄 만한 의사들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막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며칠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급 현장에 가봐라. 그러니까 현장 가봐라 병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어떤 미동도 없는 이 정부의 아니란 현실 인식을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달나라 대통령으로 있으실 거면 저는 진짜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못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진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전제,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전국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된 게 의료 개혁입니다. 근데 지금 의정과 했던의 문제는 뭐냐면 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이고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문제,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만 사는 정부라면은 그냥 지금 인기 영합주의 위해서 화해하고 월급 올려주고 돌아오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 증언이든 어떤 방식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일 목요일이죠.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천목회에서 이 주제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천목회 회원들이 거의 다 수도권 30대 40대들 아닙니까? 근데 이 30대 40대들의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애가 아프면 애를 끌어안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계신 부모님 아프시면은 내가 달려가서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낀 세대들이에요. 이 부분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생각이 지금을 참고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10년 후는 10년 후 정권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지금 우리는 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 수는 어떻게 해서든 늘어나야 되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병원 옆에 살아요. 그것도 서울의료원 옆에 삽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 창문에서 앰뷸런스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저도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데 근데 이 불안감을 10년 후에 대한민국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오늘만 사는 정부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정부라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 구판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의사하고 여야정 협의체 같이 만들자. 저는 이런 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나중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기엔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지금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진료해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 하냐. 의사 수는 결국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라. 나중에는 의사 많아질 거다. 이런 일 없을 거다. 근데 내 가족은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든데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되게 상황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 대표 만나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어요. 지금 공감대를 못 이루는 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고 지금 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결국 이긴다?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아프고 당장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응급실 뭐 응급차 구급차 안에서 뭐 분만하는 산모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 11곳 뺑뺑이 돌다가 결국에 아파서 열경련이 일어났는데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의 유아 아이도 뭐 얘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런 거 수없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본인이 쟁취할 승리가 도대체 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수치로 보고를 받아보면 진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수치에 매몰되면 실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실체가 일단 좀 보여야지 이게 무슨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통령실에 제안 드린 게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 많이 갔어요. 많이 간 건데 대통령이 가시는 그런 현장은 정말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떠나서 대통령실 지하 벙커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에 보면 전국의 모든 응급실 그리고 그 응급치료사들의 바디캠을 가지고 현장을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거는 근데 대통령실 벙커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있는 소방서도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와 그 구급대원의 바디캠을 통해서 이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시간 다 됐어요. 5초 내로. 대파 들고 염장 지를 때랑 달라지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파는 선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핏.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